다음 강연은 수소 및 이퓨얼 엔진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재호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재호 박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정재우입니다. 저는 엔진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수소 및 이퓨얼 엔진 개발 동향을 국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요하고 배경, 그다음에 이퓨얼과 수소 엔진의 개발 동향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시장 및 기술 전망, 그다음에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략간략 개요만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에 자료는 충분히 작성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동안 탄소 중립 연료에 관계된 정의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한편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엔진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소 중립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정과정 측면의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한 고열 내연기관 또는 뭐 HV 시스템을 탄소 중립 엔진차라고 정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탄소집 엔진차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 연료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탄소중 연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료의 경제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 규격 또는 연료 공급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연료의 가장 엔진차의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인 효율 개선을 통해서 전기차 또는 연료전기차 수준의 LCACO2 배출 성능을 추구하며 동시에 이렇게 열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에도 기여하게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갖는 엔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탄소중립 연료와 탄소중립 엔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미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키워드는 투트랙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의 불안정성에 하나 기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동화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른 산업과 고용 충격 최소화. 세 번째로는 다양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과 정책 환경의 다양성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도 어떤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분류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유럽의 내연기관 금수 조치에 이퓨얼, 클라이밋 뉴트럴 퓨얼이 제외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100% 이퓨얼 사용 자동차는 이제 예외 적용을 받게 됐고요. 단 이때 이제 이퓨얼 감지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는 차에 한해서 100% 이퓨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됐다고 보시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한편으로는 100% 이퓨얼 연료차가 제로 에미션 비클로 분류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C에 의한 평가가 이제 도입이 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한편으로 동시에 약 한 달 뒤에 유로 7의 규제마저도 변경 내지는 연기가 될 것으로 다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소형차와 그다음에 소형 밴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 연료 내연기관 포함한 내연기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또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소형 말고도 대형 측면에서 유럽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EU의 세계 최고 수준의 헤비 듀티 베이클의 새로운 CO2 배출 기준 제언이 이제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약 1년에 걸쳐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많은 다차종을 포함을 함으로써 전체 CO2 배출량이 약 95%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차종 분포를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각 차종에 대해서는 CO2 배출 규제를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은 유럽에 있어서 시급한 ZEB 기준의 효과적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소 엔진차의 시장 대비 가장 강력한 배경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소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기준 또는 새로운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의 지속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외의 어떤 엔진 기술 개발 동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퓨얼과 수소 엔진과 같은 이러한 그 청정 엔진들의 그럼 기술의 지향성 뭔가를 좀 간단히 먼저 검토를 해보시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그 각각의 연료 특성을 맞춰서 뭐 연소하고 배기 효율과 배기성을 개선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H부의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퓨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LCA 규제 만족이 가장 중요한 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래서 정과장 측면에서 CO2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하고 각각의 배기 규제를 대응하고 또 신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술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 향상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이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출력의 저하라든가 이상 연소를 억제하는 부분 또는 녹스 배출을 줄여주는 기술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연료전지차와 마찬가지로 주행 거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동향을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투트랙의 어떤 개발 전략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르노라든가 폭스바겐 그룹과 같은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은 진작에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그 동시 그 평행적인 어떤 그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 퓨얼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 내연기관 자체의 그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요. 2035년도 부터는 그 100%그 재생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고요. 이러한 자동차 메이커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다양한 그 자동차나 부품 연료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퓨얼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퓨얼의 산업화 또는 제도화 보급 활동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하면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포르쉐가 될 수 있겠죠. 그 포르쉐는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이표를 양산을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점점 그 규모를 늘릴 것으로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사 HIF 글로벌을 이제 제작 만들게 되었고요. HIF 글로벌에서는 2030년 약 1일 15만 배럴의 생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칠레에서의 증산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시범 단지를 준공을 하고 내년에 미국 텍사스 그다음에 호주와 같은 새로운 전 글로벌 한국 연료 생산 기지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편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바 중에 하나는 금년 4월에 일본 에너지사와 HIF하고 이제 전략적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내의 시설의 공동 투자라든가 일본의 재활용 CO2 공급 등 점점 그 일본의 업체의 그 유럽과 그 연계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르쉐의 목표는 이러한 연료 생산의 가장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무래도 연료 경제성,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기술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연료 생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연료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를 그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토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엔진과 연료의 조합을 통한 엔진의 효율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에이스와 같은 그 여러 자동차 업체의 그 연합체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위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내연기관의 그 웰트 휠 CO2 배출 성능을 전기차에 맞먹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또 이미 그 도요타와 그 마츠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표를 이용한 레이싱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도로 주행 시험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많이 그 좀 유럽이 앞서 있다고 하면 일본 또한 굉장히 급격히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그 메탄올을 그 굉장히 청정 연료를 그동안 다뤄왔고요.
그 4개 지역에서 메탄올의 어떤 그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있어서 그 메탄올이 중요한 이표의 하나로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중국은 그 녹색 메탄올과 메탄올 차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3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의 100% 메탄올을 양산할 수 있는 양산 기지를 이제 설립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유럽의 메탄올 차량 그 실증 사업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탄올의 어떤 연료적인 특성은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어떤 그 에너지 캐리어뿐만 아니라 엔진에 적용했을 때에 엔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소 엔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또한 그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수소 엔진의 어떤 효율적인 수소 엔진의 효율적인 이 규제 대응 수단으로 이제 떠오름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엔진과 산업용 엔진을 양산하게 하는 양산 기술의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 자체는 또 한편으로 언론 자료를 통쳐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수소 산업이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키우라는 업체는 이미 이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이치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수소 엔진의 양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엔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확실하게 다잡아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2021년도 이후부터 그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어떤 역할로서 수소 엔진의 개발을 또 한편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수소 엔진의 주행거리 확보라든가 효율 개선을 위한 연료 탱크 기술도 병영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형 엔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용차와 선박용 엔진에 대한 개발 또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일전에 그 신문 언론 보도에 참 재밌는 타이틀을 갖고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중국은 전기차 굴기에 의한 수소차 굴기의 실현으로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엔진의 개발도 병행한다라는 뭐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형 승용과 승합차 중심의 수소엔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저우 자동차와 D 자동차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그 연구 결과와 그 내구성 시험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프로토타입의 차량 기술 개발 결과 또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 시장 전망은 수소 엔진 및 이퓨얼 같은 경우에 물론 향후 앞으로 그 2030년도에도 내연기관차와 HEV는 굉장히 많은 시장을 점유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퓨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도에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2025년도 이후 점점 많은 생산 그 거점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도쯤 되면은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수소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양산 계획들이 일반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몇몇 그 전망 기관에서는 2040년도는 20% 남짓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그 중복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ACA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거고요. EPR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엔진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엔진의 개념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엔진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엔진의 효율과 그다음에 웰투일 CO2의 배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배기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엔진차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개조차 개념의 어떤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전용 엔진으로의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주행거리 확장 또 효율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진 기술뿐만 아니라 연료 저장 기술, 뭐 액화 수소라든가 아니면 고압화 연료 저장 기술과 같은 연료 저장 기술과의 동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만 한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요약 한 장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의 이제 수소 엔진차나 이퓨얼과 같은 탄소중 연료의 시장이 이제 허용이 되고 제로 에미션 비클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가정 CO2 배출 규제의 전환과 전가정 CO2의 배출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기술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분위기 내에서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뿐 아니라 재생연료를 동시 적용하는 투트랙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점차 폭넓게 인정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이 전방위적으로 산업계에서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기술 기반과 함께 유럽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일본, 중국과 같은 그 수소 인프라 형성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엔진 개발이 촉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술 동향은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퓨얼과 수소 엔진 기술 개발은 간단하게 정리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2025년도 이후에 시장에 처음 등장하고 난 이후로 30년도쯤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장수를 급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말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소 및 이퓨얼 엔진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주저하지 마시고 저기 가운데 마이크가 있거든요. 아니면 손을 들으셔도 되고. 저기 뒤에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일어나서 거기 가운데 마이크가 있거든요. 예, 거기, 예, 그쪽으로 나오셔서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누가 하나 갖다 주시도 될 것 같은.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 송지희 연구원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서 그 이퓨얼 엔진 관련해서 기존 엔진과 아예 다르게 그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퓨얼 적용 시에 압축비 등이나 엔진에서 출력을 내기 위한 변경되는 기술력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현대차 있다 한동희 연구위원님께서 수석정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연료는 아무래도 옥탄가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이 높을 수 있는 높은 압축비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아무래도 연소 성능이 신연소에 적합한 효율이 4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연소가 당연히 필요한 상태가 되고 그거에 걸맞는 연료 조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이따 한동희 수석연구원님께서 또 설명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아, 정재호 박사님 아무튼 좋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